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방역수칙은 따로 더 강화하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내일 발표될 내용들 미리 짚어드리겠습니다.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 관련해서 국방부가 전격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초기 늑장 대응과 장병들이 백신을 맞지 못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밝혀낼 계획입니다.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최근 긴급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한 현장의 모습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과 달리 역대 최다 기록은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2,000명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청해부대 확진자가 포함된 숫자인데 그렇다 해도 1,500명 넘게 국내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는 연장되게 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정부는 4단계를 2주 더 적용하고 여기에 추가 조치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4단계 플러스 알파는 내일 발표됩니다. 첫 소식 유한울 기자입니다. 청해부대 확진자 등 해외 유입을 뺀 국내 확진자는 1,533명입니다. 어제 1,726명보다 200명쯤 줄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학원에서 헬스장에서 또 유흥주점에서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더 늘진 않았지만 많이 줄지도 않았습니다. 4단계로 일단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국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하고 내일 발표합니다. 오늘 오후 김부겸 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방역전략회의 결과입니다. 특히 일부 방역수칙을 추가하는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기존에 해오던 수칙을 약간 강화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2명도 못 모이게 하는 사실상 통금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지만 방역에 대한 피로도 등이 감안됐습니다. 수도권 확산세가 더 폭발적으로 커지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확진자의 발생 관련되는 상황들 증감 여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수도권에 대한 방안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상황이 더 심각한 지역엔 추가 조치를 취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확진 상황이 달라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각 지자체별로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유흥시설만 집합금지하는 안을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논의를 이어간 뒤 오는 일요일엔 비수도권 거리두기 방안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선별검사소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더위가 심해지면서 차를 타고 검사를 받는 승차검사소도 생겼습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지금도 검사가 계속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차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해진 장소에 차가 멈추면 의료진이 가서 검체를 채취해서 가는 방식인데요. 지난 19일에 문을 열었고 매일 평균 500여 대의 차가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네, 일반 검사소는 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던데 거기선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적어도 1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오늘 낮부터 지켜봤는데요. 날씨가 가장 더운 오후 3시에도 차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직접 세워봤더니 차량 50여 대가 진입로 바깥까지 400m 정도 줄을 섰습니다. 네, 그렇게 승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승차검사소는 서초구에 2곳뿐입니다. 이곳 외에도 서초 종합체육관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밖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장점 때문에 임산부나 고령층, 어린 아이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서초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찾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런 승차검사소를 25개 구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를 받는 시민 입장에서는 다행인데
의료진은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료진이 차에 가서 검체를 직접 채취하기 때문에 더위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차에서 나오는 열기까지 더해져서 숨을 쉬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 온도가 34도를 넘었는데요. 아까 한낮에는 42도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의료진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스팔트가 60도까지 올라가서 그 의료 인력이나 공무원이나 행정 인력까지 전부 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매연이나 뭐 그런 것들에 노출이 돼서 조금 더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승차 검사소에서 최승훈 기자였습니다. 50대 백신 예약은 때마다 먹통을 반복하며 겨우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40대 이하입니다. 2천만 명이 넘습니다. 백신이 언제 얼마나 들어올지 정확히 몰라서 예정보다 늦은 9월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백신 접종센터입니다. 현재 백신은 고3 학생들과 교직원, 지난달 접종을 못한 고령층이 맞고 있습니다. 약 100만 명 정도입니다. 1차 접종자도 하루 15만 명 안팎, 거북이 걸음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50대 후반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됩니다. 당국은 모더나 물량이 부족하다며 예약을 185만 명까지만 받고 일찍 마감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오늘 도입된 물량까지 합해도 55만 명분으로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해야 하는데 아직도 정확한 수량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접종 예약 인원에 대해서는 그 두 구분이 통계로 산출 가능한지 확인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400만 회분의 물량이 들어오면 당장 급한 불은 끄겠지만 재고를 모두 합해도 50대 절반 정도만 접종 가능합니다. 2천만 명이 넘는 40대 이하 접종 시점도 백신이 언제 얼마큼 들어오는지에 달렸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다음 달 중순 예약을 받아 월 말엔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50대 접종 일정이 2번이나 밀렸습니다.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대 이하 접종도 9월로 밀릴 수 있습니다. 매번 먹통이 됐던 사전 예약도 문제입니다. 당국은 40대 이하 예약에 맞춰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한 범정부 TF팀을 꾸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착순 예약을 고집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나이대를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예약과 접종 날짜까지 배정하는 등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청해 부대장은 90명 이상이 집단 감기 증상을 보였는데도 아프리카 해역이 우기라서 그렇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엉터리 수준의 보고를 비롯해서 집단 감염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모두 따지기로 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인근 해역에 파병됐던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서 첫 감기 증상자가 나온 건 지난 2일이었습니다. 8일 뒤인 지난 10일엔 승조원 90명 이상이 한꺼번에 집단 감염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청해부대장은 그제서야 합참에 첫 보고를 했는데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프리카 현지가 우기여서 여름철 감기 환자가 많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0여 명에 대한 신속 항체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인 점을 들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초기 안이한 보고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합참 역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별도의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국방부에 즉각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승조원 301명이 전원 PCR 검사를 받은 시점은 증상이 심해진 승조원 1명이 현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진 후였습니다. 국방부는 이처럼 부실한 초기 대응 문제를 살피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청해부대 34진 부대장과 장병들을 비롯해 이들을 지휘한 합참, 그리고 해군작전사령부와 해군본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부 관련 부서 등 모두 6곳이 대상입니다. 현지 상황 축소보고 여부와 해외 파병부대의 방역지침 준수 수준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파병 후 5개월간 백신 접종 계획을 세우지 않고 유엔 등의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 등 책임 소재를 가릴 대목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 증상이 나타나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이 추가되면서 청해부대 확진자는 지금까지 모두 27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청해부대가 왜 신속 항체 검사 키트를 가져갔는지도 감사해서 꼭 확인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가 접촉한 전문가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부엌칼을 가져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체 검사 키트는 애초에 코로나19 진단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청해부대는 지난 10일 승조원 40여 명에 대해 신속 항체 검사를 했습니다. 감기 증상을 보인 승조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별다른 방역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감염은 더 확산됐습니다. 가짜 음성이었던 겁니다. 신속 항체 검사는 코로나19 진단용이 아닙니다. 감염이 됐거나 백신을 맞은 지 2주가량 지났을 때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감염 초기에는 항체 검사로 확진자를 걸러낼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소아 환자나 위 양성 가능성이 있는 일부에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약처는 백신 접종 이후 항체가 생성됐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도 쓸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신속 항원 검사는 진짜 권총을 들고 나간 거라면 이런 신속 항체 검사는 전혀 용도가 맞지 않는 부엌칼을 들고 나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나마 항원 검사 키트를 가져갔다면 조금은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항원 검사 키트는 유전자 증폭 검사보다 정확도는 낮지만 확진자를 구별해낸 용도이긴 합니다. 게다가 국방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항원 검사 키트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놓고도 엉뚱한 걸 가져갔습니다. 해군은 항체 검사 키트가 항원 검사 키트보다 정확도가 더 높다는 업체의 말을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업체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아니라면 해군이 엉뚱한 해명을 내놓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정확도는 높고 결과가 빨리 나오는 신속 PCR 검사를 파병부대에 확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과 관련해 여권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의 회사가 유명 전시회에 참여하지 않고도 참여한 것처럼 이력을 속였다는 내용입니다. 김 씨는 전시에 참여한 회사를 인수한 것이라며 악의적인 비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가 대표인 코바나 컨텐츠의 홈페이지입니다. 소개된 전시 이력 중에 2008년 시사회 소장품전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 이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주최한 국립현대미술관에 문의를 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와 해당 전시 관련한 업무를 진행한 적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면서 미술관 측이 김 씨 회사에 이력 삭제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반박했습니다. JTBC와 통화에서 해당 전시에 홍보 경력이 있는 회사를 자신이 인수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김 의원의 의혹 제기를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흠집내기라고 비판한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인수한 회사의 그 실적도 회사를 인수하면 같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전 총장 캠프에선 미술관 측이 수차례 이력 삭제를 요구해왔다는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또 코바나 컨텐츠가 인수했던 회사가 해당 전시회와 관련해 전시 업무가 아니라 홍보 업무를 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사 측의 답변도 기다리고 있다고 해 추가 의혹 제기를 예고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민주당에선 후보들 사이의 공방이 갈수록 아슬아슬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낙연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게 아니냐고 공격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선 이재명 후보의 또 다른 형수 욕설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표결 직전 국회 본회의장 모습인데 이낙연 전 대표도 눈에 띕니다. 이재명 지사 측 김남국 의원은 이게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여당을 맡고 있는 모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소속이었고 민주당은 탄핵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정작 표결에선 탄핵 반대표를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 측이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건 현재 민주당 주류인 친문계의 뿌리가 친노무현계라서입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친문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은 이 지사까지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탄핵
표결을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나서서 하셨던 것 같은데 반대표 던졌다고 하니까 제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이 전 대표 캠프는 민주당의 적통인 이낙연 후보를 흔들려고 한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재명 지사 관련 녹취 파일을 퍼뜨리며 반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2012년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형수에게 욕을 하던 파일인데 그동안 공개된 것과는 또 다른 파일입니다. 이 전 대표 지지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이 파일은 현재 법원의 명령으로 차단된 상태입니다. 이 지사 측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JTBC에 다 끝난 가족 문제를 다시 꺼내는 걸 보니 이 전 대표 측이 다급한 모양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이 전 대표 지지자가 파일을 공개한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복절에 가석방될 수 있다는 얘기가 솔솔 나옵니다. 법무부가 가석방 기준을 낮춰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게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또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입니다. 가석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오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로서 8.15 가석방을 하려고 지금 그런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이 부회장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국민의 법 감정을 얘기했습니다. 사회적 평가 또는 공익 또는 다른 표현하면 법 감정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도 기준에 넣어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가석방 기준도 낮췄습니다. 그동안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60%로 낮춘 겁니다. 이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데 공교롭게도 가석방 직전 60% 기준을 채웁니다. 법무부의 가석방 지침은 수사 재판 중인 사건이 있을 경우 법원과 검찰의 의견을 예비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과 마찬가지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재판입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 수사팀에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구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중요한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가석방 허가를 내준다면 일반인에 비해서는 이제 특혜가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심상정 정의당 의원, 최이배 전 의원도 같은 문제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가석방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과 지식인 780여 명도 반대 성명을 내놨습니다. 반면 재계에선 가석방이 아닌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 장관은 광복절 사면은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사면심사위원장인데요. 네. 현재까지 대통령님 뜻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기준을 낮춘 것은 이 부회장과 무관하게 교도소 과밀화 해소를 위한 조치란 입장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은 현 정부의 정통성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야권은 선거 조작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국정원 댓글 조작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이틀째 침묵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유죄 판결로 대선 당시 댓글 여론 조작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그 선거에서 승리한 현 정부의 정통성에도 흠집이 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참 후퇴시킨 선거 개입을 넘어서서 선거 조작 사건입니다.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입니다. 당시 출마했던 야권 후보들도 일제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김 전 지사의 윗선도 밝혀져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겨냥한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지난 대선 결과를 범죄에 따른 이득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범죄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도 아무런 입장도 반응도 없습니다. 유체 이탈하고 아랫사람 탓만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틀 연속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방어는 여당이 맡고 나섰습니다. 대선에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이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했던 윤건영 의원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수감됩니다. 어제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는데 김 전 지사 측은 도정의 원활한 인수인계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19년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77일간 수감됐습니다. 그해 4월 보석으로 나왔고 이번에 다시 수감됩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4,4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11년 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는데 최근에 지자체가 긴급 안전점검을 다시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지하실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 지하실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지지대가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콘크리트가 부식돼 철근이 드러났습니다. 은마아파트 지하실입니다.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봤습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제 구조물이 보입니다. 한두 곳이 아닙니다. 용접 부위는 이미 떨어져 나갔습니다. 슬래브, 즉 콘크리트 바닥을 떠받치는 지지대가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콘크리트가 주저앉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 지지 구조물이 철제가 휘었고 무너지기 직전이라 2차 원형 파이프로 2차 보강을 긴급하게 한 겁니다. 이 지하 공간 위에는 아파트 건물이 있습니다. 이 앞에가 22동. 아파트는 좀 만나는 부분이에요. 지하실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실시한 긴급 안전점검 보고서에도 노후화에 따른 붕괴 위험이 상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 긴급 안전점검에 참여한 또 다른 건축구조기술사는 난방을 기존 라디에이터, 즉 공기를 데우는 방식에서 바닥 난방으로 바꿔 하중이 증가했다고 지적합니다. 바닥 난방으로 바꾸게 되면 배관을 위해서 한 100mm 정도의 묵은 콘크리트를 타설을 합니다. 이 무게가 거의 80%가 증가하는 거예요, 바닥 무게가. 이 경우 특히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땅이 흔들리면 이 건물 자체의 무게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 밖에 아파트 2층 복도와 이어진 경비실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기울고 갈라져 임시 지지대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이 역시 인명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은마아파트 3가구 중 2가구는 세입자입니다. 이런 위험을 고스란히 세입자들이 떠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은마아파트가 안전한지를 다시 살펴볼 계획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은마아파트 지하실에는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쓰레기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걸 치우는 데 들어간 돈이 적절한지를 놓고 주민들끼리 갈등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는 3억 원이 넘게 들었다는 입장이고 몇몇 주민들은 1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안태훈 기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쌓아놓은 쓰레기 덤입니다. 모두 지하실에서 나온 건데 쓰레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애초 2,300톤으로 알려졌는데 정말 그 정도 되는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하엔 이런 공간이 약 40개 있습니다. 적게는 뭐 50에서 60만 원짜리도 있지만은 많게는 뭐 450에서 500짜리도 나올 수 있는 폐기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을 인건비, 차량비, 폐기물 합쳐서 한 5,500에서 한 7,000 사이는 나오지 않을까. 전체 쓰레기 양은 200에서 250톤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후 취재진은 폐기물 처리 견적서와 계약서를 입수했습니다.
계약서엔 400톤이라고 적혀 있고 견적서엔 25톤 차량 20차, 즉 500톤이라고 추산돼 있습니다. 비용은 3억 5천만 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견적서를 토대로 서울의 또 다른 폐기물 업체에 문의했습니다. 이 최대치로 잡아주신다면 그러면 차당 200만 원씩 잡아도 20차면은 2인에서 4천만 원이잖아요. 인건비하고 저기 뭐 안에 이제 장비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잡으면은 뭐 한 1억 정도 맥히지 않을까 싶어요. 쓰레기 처리를 진행한 입주자 대표회 회장은 2,300톤은 추정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맞아요, 2,300톤?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옛날에 그 한 추정한 그 근거에 의해서 14년도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관리소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 그것도 유찰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견적을 받아놓은 업체가 3군데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저가 업체를 불러가지고 그걸 제약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 감사는 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사전에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손실보상 청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안태우입니다. 가짜 수산업자 관련해서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이 가짜 수산업자는 건국대 전 이사장과 한 검찰 간부와 함께하는 골프 모임도 주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건국대 전 이사장은 횡령 의혹 등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모임의 성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건국대학교가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의 골프장입니다.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과 이모 부부장 검사가 지난해 8월과 10월 골프를 친 곳입니다. 모임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주선했습니다. 이 골프 모임을 놓고 건국대가 옵티머스에 120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건국대는 골프 모임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이뤄졌고 김 전 이사장도 이미 이사장에서 내려와 학교에 관여하지 않을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골프 모임 당시 김 전 이사장 본인이 수사 대상인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전 이사장의 횡령 의혹을 제보받아 골프 모임 석 달 전 검찰에 넘긴 사건입니다. 김 전 이사장 등이 재직 시절 학교 앞 쇼핑몰에 입주한 업체에서 받은 임대보증금 393억 원을 교육부 지침을 어기고 임의로 썼다는 의혹입니다. 이 사건을 맡은 검찰청은 이 부부장 검사가 소속된 곳은 아니었습니다. 김 전 이사장과 이 부부장 검사가 당시 골프 모임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소속된 검찰청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검사가 수사 대상자와 골프를 친 것이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옵티머스 투자 의혹과 이 사건은 모두 최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취재진은 골프 모임에 대해 묻기 위해 김 전 이사장과 이 부부장 검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골프 모임의 구체적인 목적과 성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배양질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노린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짜 회사에 합격을 시켜놓고는 비대면 근무라면서 입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보내라고 한 뒤 이걸 불법 대출을 받는 데 쓰는 식입니다. 대출도 비대면으로 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대학생 박모 씨는 지난달 한 광고회사로부터 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첫 주는 비대면 교육이라던 회사는 입사를 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는 별 의심을 안 하고 신분증은 물론 회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며 피해자의 이름으로 휴대폰도 개통해 보내라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기 전까지는 진짜 마케팅 관련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신분증이나 이런 것도 제출을 하고 바로 삭제를 하라 그러고 녹취가 남지 않는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해 미심쩍었지만 겨우 합격한 회사인데다 홈페이지도 있고 포털에 주소도 나와 의심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찾아가 보니 주소도 사진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이런 일이 좀 황당합니다. 주소를 제외하고 동일한 거는 맞고요. 이들은 건네받은 신분증과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 몰래 1,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동영상으로 본인 확인을 하라고 하자 피해자 신분증에 사진을 합성했습니다. 네, 고객님 명의로 된 다른 핸드폰 한 대 더 있으신가요?
네, 있긴 있어요. 번호 말씀해 주세요. 근데 거기로 뭐 연락 가나요? 이렇게 피해자 계좌로 대출받은 돈을 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물품 구입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 계좌로 송금시켜 빼돌렸습니다. 코로나19로 마음이 급한 취업 준비생들이 표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하겠다고 몇 년씩 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쫓기는 데다가 지난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이들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 JTBC 박태인입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손님들이 계속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고 말하거나 우린 일행이 아니다라면서 잡아떼는 모습들을 공다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녁 7시가 넘은 시각 한 남성이 일식집에 들어옵니다. 먼저 온 손님들 옆에 나란히 앉아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직원이 와가지고 일행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해서 보니까 전에 이제 세 분이 와서 저희가 한번 보내드렸던 적이 있던 분이시더라고요. 방역수칙상 저녁 6시 이후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고서는 2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거리두기를 위해 나가달라고 하자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따로 앉고 따로 결제를 하면은 식사 가능하지 않냐? 라고 말씀을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신랑이 끝에 결국 일행이 나가자 남성은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직원을 밀치고 의자를 걷어차다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거짓말로 단속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종로구의 한 호프집에선 8시가 넘어서까지 4명의 남성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점검을 나왔지만 남성들은 일행이 아니라고 말하며 단속을 피했습니다. 말 들어보니까 원래 일행은 아니었고 얘기하다가 일어나겠다고 걔를 떨어뜨려서 원래 다시 돌려놨었거든요.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려 하지 않는 시민들의 행동으로 방역망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숱한 논란 속에 도쿄올림픽 개회식이 결국 내일 열립니다. 그런데 축제 전야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흥분보다는 여전히 걱정과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도쿄를 연결하겠습니다. 온누리 기자, 내일이 개회식인데 오늘까지도 불참하겠다는 선언이 이어지고 있죠? 네, 오늘은 아베 전 총리의 불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도쿄올림픽 유치의 주역으로 꼽히거든요. 2016년 리우올림픽 폐회식에서는 슈퍼마리오 옷을 입고 등장했을 정도로 올림픽 홍보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의를 보이던 아베 총리는 당초 참석을 하려다가 마음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도쿄의 코로나19 긴급 사태가 선언됐고 또 대부분의 경기가 무관중으로 실시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선 올림픽을 둘러싼 국내외의 비판이 너무 커지자 부담을 느낀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시민들은 끝까지 무책임하다는 반응입니다. 네, 일본은 안심 올림픽을 강조하고 있는데 선수촌에선 감염자들이 이어졌죠. 네, 약 2만 명의 선수들이 함께 지내는 선수촌은 대회 시작 전부터 거대한 감염의 배양 접시가 될 거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실제 매일 감염 소식이 들립니다. 오늘도 선수촌에서 선수 2명, 대회 관계자 2명, 총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요. 올림픽 관련 확진자는 총 87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도쿄 확진자는 2,000명에 가깝고 일본에서는 또 5,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이런 걱정을 반영하듯 오늘 도쿄 조직위 기자회견에서는 올해 대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는지를 묻는 외신 기자들의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선수촌의 골판지 침대나 아니면 낮은 천장을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경기장이 논란이라고요? 네, 이번에는 탁구 코트가 작아서 문제입니다. 중국 탁구협회 회장에 따르면 국제대회 탁구 코트에 비해서 이번 도쿄올림픽 경기장은 가로 1m, 세로 3m 정도가 작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제 규격에 맞춰서 훈련을 해온 선수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게 되죠. 경기장 시설들은 계속해서 논란입니다. 사격장 역시 간이로 짓는 바람에 선수들이 너무 더워서 힘들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첨단 시설을 바란 것도 아니고 기본이 제대로 갖춰진 시설을 원한 거였는데 그렇지도 못한 것 같죠. 여러모로 이번 대회는 축제라는 말이 사라진 어긋난 올림픽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도쿄에서 온누리 기자였습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엔 오늘까지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되어 있습니다. 개막 하루 전까지 바꿀 생각이 없는 거죠. 오늘 JTBC 취재진은 이 문제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다시 물었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들으나 마나였습니다. 도쿄에서 최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에서 치러진 과거 3번의 올림픽, 1964년 도쿄에서, 1972년 삿포로에서, 1998년 나가노에서도 올림픽 지도엔 독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 성화봉송로 지도엔 오늘까지도 독도를 버젓이 일본 땅인 것처럼 그려넣었습니다. 처음엔 눈에 띄게 표시했다. 우리가 항의하자 그나마 확대했을 때 어슴푸레 보이게 꼼수를 썼습니다. JTBC는 전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한 도쿄 조직이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다시 지적했습니다. 과거 세 차례 일본의 올림픽 제도에는 없었던 용품들이 이번에는 좀 표기가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조직위 수뇌부가 한참 동안 상의를 한 뒤 내놓은 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我々は一般的な地図を使っているので、これが何か、先ほど戦争ということを言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何の関係もないこと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올림픽을 통해 갈등을 유발하고 그래서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선명한데 도쿄 조직위는 되레 발뺌했습니다. 言うまでもなく、東京大会は、平和、人権の尊重ということを目指して行います。 이 문제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끝까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과거 대회에 없던 영토가 올림픽 지도에 표시된 것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가 한 번 더 항의 서한을 보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올림픽 역사 왜곡,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또 있습니다. 주경기장 바로 맞은편인 이곳은 일본의 올림픽 박물관입니다. 이 안에 송기정은 일본의 역대 메달리스트로 일본인인 것처럼 전시돼 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우승자라는 설명뿐 한국인이란 표시는 없습니다. 또 일본 올림픽위원회 홈페이지는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배경은 쏙 빼놓고 송기정을 비롯해 8명의 우리 선수들을 일본인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개회식 연출가가 개회식을 하루 앞두고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개그맨 시절 유대인 학살을 놀이에 빗대 표현한 23년 전 꽁트 영상 때문입니다. 도덕성 문제로 물러나게 된 조직위 관계자는 벌써 4명째입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ユダヤ人大量惨殺ごっこやろうって言った時のな。귀를 의심하게 하는 이 말은 도쿄올림픽 개폐회식 연출 담당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1998년 찍은 50초 분량의 짧은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퍼지면서 도쿄올림픽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유대인 인권단체는 고바야시가 올림픽에 관여하는 건 600만 유대인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성명을 냈고 주일 이스라엘 대사도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딸로서 충격받았다며 고바야시의 행동이 역겹다고 했습니다. 결국 개회식을 하루 앞두고 도쿄 조직위는 쇼 디렉터 고바야시를 해임했습니다. 発覚をいたしました。でこれはやはり外交上の問題もいろいろあ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そういったことから早急に対応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解任という運びになりました。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도쿄올림픽 관계자는 이번이 4번째입니다. 장애인 동급생에게 배설물을 먹이거나 여자는 말이 많다고 비하하고 여성 연예인을 돼지로 분장시켜 개회식에 올리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사퇴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와 논란 속에 이번 대회는 저주받았다는 탄식이 나오는 가운데 도쿄 조직위에서 요직을 맡은 사람들의 낮은 인권 감수성과 역사의식마저 드러나면서 차별 올림픽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정부가 소문으로만 떠돌던 실거래가 조작의 실체를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자녀들 명의로 실거래가를 높게 신고했다가 취소한 뒤 다른 손님에게 이 매물을 비싸게 파는 수법을 쓴 공인중개사가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10건 정도밖에 적발하지 못한 데다가 집값이 급등한 서울에서는 한 건도 없어서 제대로 조사한 거 맞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 시세 2억 4천만 원짜리 처제 아파트를 3억 5천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줬습니다. 덕분에 처제는 1억 원 넘는 차익을 얻고 자신은 더 많은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비결은 실거래가 띄우기였습니다.
실거래가 사이트에 처제 아파트를 자신의 딸이 3억 1,500만 원에 샀다고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이 아파트를 3억 5천만 원에 아들 명의로 샀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실거래가 띄우기 혐의가 있는 부동산 거래 12건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2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아파트 거래 71만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기획조사를 통해 시세 조정 목적으로 허위 거래 신고만 하고 추후 이를 해제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최초로 적발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간 실거래가 조작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적발 건수가 적은 데다 집값이 급등한 서울에선 적발된 사례가 없습니다. 투기 방지를 위한 완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은 상태고 저희가 금융거래 정보 같은 것들은 파악을 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실거래가 조작은 계속해서 감시해야 하지만 집값이 오른 걸 한두 개 이유로만 한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의 실책을 먼저 좀 인정을 하고 대안을 내셔야지 투기 세력 찾아서 하는 거는 그건 일상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지금의 이 집값 상승을 해법으로 그것이 해법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JTBC 정아람입니다. 탈북 화교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인 혈통으로 북한에서 살다가 이탈한 사람들인데요. 3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북한도 중국도 아닌 무국적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우리 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탈북민 신분으로 국내에서 난민 여부를 판정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배경입니다. 다음 달 말쯤에 있을 법무부 심사 결과를 앞두고 저희 이근평 기자가 탈북 화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탈북 화교 윤모 씨는 한국에 들어온 지 7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란에 적힌 스테이트리스는 무국적자라는 뜻입니다. 화교 출신 부모와 50년 가까이 북한에서 살았지만 북한 국적을 버리고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거주지도 마땅한 일자리도 없는 중국에서 국민이 되긴 어려웠습니다. 북한에 내고 대한 문건 서류가 다 작성돼 있지 중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윤 씨는 다시 살 길을 찾아 한국으로 왔지만 아직까지 막막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아닌 무국적자 신세여서 관련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차라리 국적 없어도 중국에 있어서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이 신경 썼단 말이야. 퇴소하자마자 속정한 내가 뿌렸단 말이야. 심장이 아파서. 국내 탈북민 단체를 도우며 하루하루 견디다 보니 북한을 벗어난 걸 아예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하대요 지금. 내 몸이 불편하니까. 윤 씨 등 4명은 이곳 법무부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 2019년 6월 난민 신청을 했고 지난달 17일 드디어 1차 심사를 받았습니다. 국내 탈북민들에 대한 사상 초유의 난민 심사입니다. 대한민국은 동물도 보호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보호법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북한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살겠다고 왔던 죄가 이렇게까지 잔인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된다면 최소한의 정착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하순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도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비상이 걸릴 법한 상황이지만 백악관은 선뜻 방역 수준을 높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백악관 증원 중에 돌파 감염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튿날. 그래도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를 권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잠시 후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될 백악관의 사우스론입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나왔지만 접종자에 한한 노마스크 정책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스크 없이 나온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백악관의 대응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There are approximately 2,000 people on the White House campus each day. So statistically speaking, COVID cases among vaccinated people will occur, just like they occur across the country.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 규정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I hope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hits the reset button and says we acknowledge that we are at a very different point. 지난 5월 백악관이 마스크 규정을 완화한 것도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입니다.
미 접종자들까지 함께 마스크를 벗어버렸단 겁니다. Have I gotten vaccinated? No, because I've heard from people like my family members that have taken it that they get sick right away. So I'm scared of being sick. Some side effect. Yes. 공화당에선 마스크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며 벌써부터 반발합니다. 당초 백신 성과를 자신했던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방역 수준을 높이는 건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다시 마스크 착용을 주문한다면 방역 완화 조치가 성급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될 수도 있어서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서 난 산불은 보름 넘게 타고 있습니다. 80개가 넘는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워낙 불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생한 연기가 대륙을 건너서 동부 뉴욕까지 덮쳤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거세게 타오릅니다. 하늘은 온통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미 서부 오리건주에서 지난 6일부터 보름 넘게 타고 있는 부트레그 산불입니다. 이 산불 하나가 벌써 서울 면적의 2.6배를 태웠습니다. 소방관이 2,000명 넘게 투입됐지만 불길은 30% 정도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This is the fourth largest fire to burn in Oregon since 1900. 2,000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고 주택만 약 70채가 불에 탔습니다. We had 10 minutes to grab, what we could and the dog and got out of there. I really don't know what else to say about this. We've lost everything. 마치 핵 폭발이라도 한 듯 커다란 불구름도 나흘 연속 발생했습니다. 특히 기록적 가뭄에 이례적인 초여름의 폭염까지 겹치면서 이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13개 주에서 최소 83개 산불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We don't have really clothes or anything like that. Fortunately we have somewhere to go, but other people I know aren't so fortunate. 거대한 산불 연기는 미 서부에서 대륙을 횡단해 4,000km 넘게 떨어진 동부 해안까지 이어졌습니다. 뿌연 연기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 뉴욕 스카이라인까지 허물었습니다. 뉴욕엔 대기질 경보가 내렸습니다. 이번 산불은 오는 11월쯤 되어야 완전 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뉴스디의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브리핑은요. 훈민정음 팝니다입니다. 네? 뭘 판다고요? 이 나란말싸미 등비계에 달아 시작하는 이 훈민정음을 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유한 간송미술관이 이걸 팔기로 한 겁니다. 이 미술가 측은 상속세 등 재정난으로 인해 지난해에는 보물 2점을 내놓기도 했었죠. 보물 284호 금동열의 입상입니다. 15억 원, 15억 원. 유찰입니다. 결국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이 사들였죠. 그리고 이번엔 국보인 훈민정음까지 팔겠다는 건가 하시겠지만 정확하게는요. 훈민정음 NFT를 팔겠다는 겁니다. 이 NFT, 대체불가 토큰이라고 하죠. 설명이 써 있긴 하지만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는 꼬마, 2005년 미국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10수년간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합성되며 밈이 됐습니다. 우리 인터넷 용어로는 짤 같은 거죠. 이 디지털 사진은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이 성인이 된 사진 속 꼬마 주인공이 사진 원본 파일을 NFT 경매에 붙였고 6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트위터 최고 경영자 잭 도시가 날린 최초의 트윗 약 32억 원에 팔렸고요. 또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입사 지원서도 NFT로 발행돼 지금 경매에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무형의 가치들이 NFT로 변환돼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훈민정음은 어떻게 팔리느냐? 우선 훈민정음을 디지털 파일로 만들고요. 1부터 100까지 고유번호를 부여한 NFT 100개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하나당 1억 원에 팔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만 디지털 원본의 가치를 이렇게 부여한다고 해도 문화재는 엄연히 또 실물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NFT의 실물과는 다른 어떤 가치가 있는지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결국 구입하는 사람의 가치 판단에 맡겨지는 겁니다. 대신 간송미술관이 한정 발행됐다는 걸 보증을 해주고 훈민정음의 정통성과 희소성을 증명하는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또 문화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문화재청은 국내엔 거의 없는 사례라며 법적인 근거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동익임선달 아시죠? 동익임선달이 대동강물을 판다고 했을 때 사기꾼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돈을 주고 물을 사 마시는 거 자연스럽죠? 훗날 문화재나 미술 시장에서 이 NFT가 어떤 가치로 자리 잡을지는 좀 더 지켜볼 일 아닐까요? 다음 브리핑, 더위엔 마늘즙입니다. 요즘 폭염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북한에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윗동네라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지만 평양도 오늘 35도였다고 하니까 서울 못지않죠. 평양 시민들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점심시간에 같은 때 11시부터는 좀 다니기가 힘듭니다. 군울에 가고 싶고 정말 시원한 데만 찾게 됩니다. 평양 시민들 저마다 한 손에는 양산,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름 필수품이죠. 손선풍기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우리처럼 도로에는요, 살수차로 물을 이렇게 뿌려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빙수죠. 그래서 이거 정말 보기만 해도 시원한 빙수 맛보려고 많은 손님들이 우리 빙수 매들 찾아오고 있습니다. 야, 뭐니 해도 저는 팥빙수가 최고인데 이 가게에는 보니까요, 과일 빙수가 인기가 좀 많은가 봅니다. 이렇게 더위를 피할 수 있지만 자칫 더위에 쓰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나 본데요. 그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민간요법으로 생강이나 마늘, 부루를 찢어서 낸 죽을 마시게 한다면 의식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요, 코로나19를 예방한다며 마늘즙을 먹거나 마늘 목걸이를 걸라는 방안도 내놓은 바 있는데요. 마늘, 만병통치약인가요? 아무리 저희가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웅녀의 후손이라지만 그건 신화일 뿐, 그건 아니겠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다들 아시죠? 물론 안 아픈 게 우선입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강동구청이 구청장 고향인 전북 정읍에 구민 휴양소를 짓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수백억 원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까지 짜겠다는 겁니다. 이런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과 구청 노조 모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강동구청이 지난달 만든 구민 휴양소 건립 검토안입니다. 코로나19 탓에 고립감과 우울감으로 구민의 삶의 질이 저하됐다며 휴양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부지는 전북 정읍 등을 염두했습니다. 검토안은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40개 객실과 캠핑장 등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초 강동구 의원 일부는 이미 현장 답사까지 끝냈습니다. 정읍은 이정훈 강동구청장의 고향입니다. 휴양소 예정 부지에서 직선거리로 6km 거리엔 이 구청장 어머니의 집과 땅이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를 빼고도 공사비와 설계비 등 총 209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강동구청은 휴양소를 빨리 짓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까지 짤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다음 달에 5천만 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주민 가운데는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강동구에서 정읍까지 지도로 보니까 한 240km인가? 엄청 멀더라고요. 강동구 사람들이 누가 거기 가서 휴양을 하겠어요. 주민들이 원하던 시설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임기가 이제 1년도 안 남은 상황에 거기에 휴양소를 짓는다는 게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다 할 만한 규모의 도서관이 없어요. 도서관 좀 지어달라고 했는데 야당에선 구청장의 엇나간 고향 사랑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구청장 고향에 그 정읍이라는 데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강동구의 재정 자립도가 아주 열악합니다. 시기가 지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 노조 역시 예산 낭비라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정훈 구청장은 고향에 휴양소를 짓는 게 주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자신의 임기 내엔 휴양소 건립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그젯밤 서울에 있는 공원에서 7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 현금 몇만 원을 놓고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공원 CCTV 영상을 보면 현장에는 산책 나온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밤 서울의 한 공원에 있는 CCTV 영상입니다. 흉기에 찔린 70대 남성이 힘겹게 걸어갑니다. 잠시 뒤 공원 한복판에 쓰러져 있습니다. 곧 산책하던 시민들이 주변으로 모이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합니다. 이어 119 구급대원이 와서 응급조치를 합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시민들은 공원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불을 켜니까 다들 불 켜잖아요. 근데 그런 건 어중캉캉한 건 아닌데 어디 가면 사람을 어디 다니겠어요, 누가? 경찰이 지방으로 달아난 범인을 잡았는데 피해자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50대 남성 A씨였습니다. 취재 결과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 6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생활 형편이 좋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 팝밭에 주물공장 폐기물 수천 톤이 묻혀 있다는 사실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21명이 검거됐고 작업을 주도했던 환경 전문지 기자 1명은 구속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구석찬 기자입니다. 선생님 이쪽도 좀 봐주세요. 이쪽. 예. 취재진은 25톤 트럭 125대 분량의 주물공장 폐기물이 파묻힌 부산 강서구 팝밭의 실체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불법 매립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트럭이 폐기물을 붓자 열기와 함께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한쪽은 저런 것도 아니고 폐기물 웅덩이에 시커먼 오염토가 가득합니다. 눈속임용이었던 팝밭의 규모도 정확히 드러났습니다.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농지는 5필지로 모두 6,208제곱미터, 축구 경기장 약 1개 크기입니다. 환경 전문지 기자 A씨가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밭을 만들면서 모래를 불법으로 빼돌리던 업자 B씨의 약점을 잡았습니다. 골재들을 이제 파내어서 처분한 것을 알고 폐기물을 같이 매립하자고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짜고 지난 1월부터 석 달간 50차례 경남 지역 주물공장 3곳에서 나오는 폐기물 3,125톤 가량을 파묻었습니다. 다른 걸로 협박을 하고 누구도 눈치를 못 채겠죠, 그죠? 조금씩 왔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비용에 퍼낸 모래를 빼돌린 비용까지 모두 1억 1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뒤늦게 원상복구됐지만 낙동강 철새 도래지와 가까운 농지가 중금속에 오염됐습니다. 아연이 기준치가 300mg per kg인데 1804.1 석유계 총탄화수소 TPH 714 500입니다. 경찰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토건업자 B씨와 주물공장 대표 등 20명은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를 때리고 밀친 게 확인됐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측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는 다른 학부모들한테 알리지 말아달라는 말부터 했다는 게 피해 학부모 주장입니다. 윤재열 기자입니다. 아이 팔에 상처가 보였습니다. 며칠 뒤엔 목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잡아서 그랬다고 아이가 말했지만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 어린이집에 따져 묻지 못했습니다. 목에 커다란 어른 손톱 자국이 선명히 난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길게 혼났어요. 근데 선생님이 책상 던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넘어갔던 게. 다음 날 어린이집에 연락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원장이 보여준 CCTV에는 교사가 아이를 잡아채고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등을 이렇게 때리고 팔하고 여기 자꾸 이렇게 확 잡고 이렇게 데려가시면서 잘 있다가도 갑자기 울고 밤에 특히 자다 깨서 많이 울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선 학대 모습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학대한 교사와 아이들을 즉각 분리하지도 않고 그날 수업을 다 진행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신고 철회해달라고 막 계속 얘기하고. 피해 부모가 직접 신고하고 나서야 어린이집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아이를 밀고 때리고 발로 차는 등 15분 동안 추가로 학대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사과문에 적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사직서를 냈지만 수리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2달치 CCTV 영상을 확보해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카드 잘 쓰게 조정해주는 록카운셀러 조정석입니다. 2장을 어떻게 잘 쓰죠? 하나의 실적으로 2장의 혜택. 로카 클래식 4 세트로 잘 쓰죠. 플렉스 좀 편하게, 오케이? 일당백 할인받는 로카 100으로 플렉스. 카드 쓰고 금융 혜택도 받고 싶어요. 욕심쟁이 당신께 짠 로카머니. 필요에 맞게 골라 쓰는 선 넘은 카드. 로카. 로카 like it. coming soon. 절기상 대서인 오늘 서울은 35.9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6도, 춘천 37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높겠습니다.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새롭게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날이 올 거야. 잘 되려고 일하는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인생 우는 만큼 웃는 거야. 비가 내리고 나야 땅이 굳듯이 한참을 달리고 나야 땀이 나듯이 열매엔 대가가 있다. 그래 옛다 맘대로 해봐. 결국 질긴 놈이 이긴다 반드시. 노력하는 놈은 즐기는 놈 절대 못 이겨. 즐기는 놈은 미친 놈을 절대 못 이겨. 사실 반칙과 오심도 게임의 일부. 미친 세상